안녕하세요. 마음쉼터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이 600만 원짜리 산후도우미를 취소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은 벌이라면서요. 그 말에 아내가 던진 한마디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살을 애는 듯한 고통에 눈을 떴습니다. 고통은 갑작스럽고 맹렬하게 찾아왔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아랫배를 찌르는 것 같았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병원 특유의 냄새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심호흡을 하려 했지만 자궁수축과 복부의 절개선에서부터 시작된 통증이 뇌까지 찌릿하게 울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차라리 다시 기절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회복실에 혼자였습니다. 몇 시간 전의 일들이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슬로 모션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의 20시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끔찍한 산통, 10손가락에서 피가 터져 나올 것처럼 침대 난간을 꽉 붙잡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인자하지만 단호한 인상의 산부인과 과장님은 마지막 내진을 마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네요. 산모 골반이 너무 좁은데 태아는 우량하고 태아 심박수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응급 제왕절개 수술해야 합니다. 더는 자연분만 시도 못해요. 산모와 아기 둘 다 위험합니다. 그 순간 남편 민준 씨는 수술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하지만 그 창백함은 온전히 저를 걱정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계속해서 자기 어머니, 즉 시어머니인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는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신음 소리마저 뚫고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든 자연분만하게 해주세요. 제왕절개하면 나중에 몸 축나고 둘째 갖기도 힘들다던데. 우리 며느리 독해서 아픈 거 잘 참아요. 그냥 힘주게 놔두세요. 의사 선생님은 소리쳤습니다. 아마도 이런 신랑이에 지칠 대로 지친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장난하시는 거 아니에요. 산모랑 아기 목숨 구할 겁니까? 아니면 둘째 타령하실 겁니까? 가족이 결정 못하면 산모 본인이 직접 결정하세요.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자궁수축이 몰려왔습니다. 골반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사인할게요. 선생님,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남편의 당황한 표정과 박 여사의 불만 가득한 시선을 뒤로 한 채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저는 이곳에 홀로 누워 있습니다. 제 아들은 간호사가 잠시 얼굴만 보여준 뒤 미수가 인큐베이터로 옮겨졌습니다. 의사의 경고대로 태어날 때 잠시 호흡 곤란을 겪었기 때문이죠.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어디로 간 걸까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서러움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텅 빈 마음을 애써 외면하며 지친 눈을 감았습니다. 그저 이 고통이 빨리 가라앉기만을 바랐습니다. 저는 화자 이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비상금 600만 원을 전부 털어 석 달 전부터 이모님을 예약해뒀습니다. 이모님은 업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산후도우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황금손이라 불렀죠. 제왕절개, 산모 케어와 산후 마사지의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이 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남편에게 숨겼습니다. 아는 분이 소개해준 서비스라고 거짓말을 했죠. 만약 남편과 시어머니가 진짜 금액을 알았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박 여사에게는 귀한 대손을 낳는데 쓰지 않는 모든 돈은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먼저 챙겨야 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저는 너무나 외로웠고 지금 이 분만대 위에서도 너무나 고독했습니다.
화자 이모님은 지금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때 회복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자 이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였습니다. 민준 씨는 방으로 들어왔지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무언가를 피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 상상처럼 침대로 달려와 제 손을 잡고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방구석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멀뚱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일어났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힘도 없이 겨우 속삭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을 때마다 수술 부위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화자 이모님, 이모님은 어디 있어요? 왜 아직 안 오셨지? 나 너무 아파. 빨리 좀 전화해줘요. 저는 민준 씨의 몸이 움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푹 숙이고 두 손을 불안하게 비볐습니다. 서연아, 일단 좀 쉬어. 화자 이모님, 무슨 일 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게 이모님 안 오실 거야. 귀가 멍해졌습니다. 안 온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계약금도 다 보냈는데 나 지금 이모님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고통마저 압도하는 순간 수술 부위가 뇌를 관통하는 듯한 통증과 함께 터져나갈 듯 했습니다. 저는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가 황급히 다가왔지만 저를 부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저를 눕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바닥을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실은 내가 그 서비스 취소했어. 민준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묽은 미역국이 담긴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민준 씨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경멸이 가득 담긴 비웃음과 함께요. 일어났냐? 뭘 그렇게 시끄럽게 소란이야? 그녀는 옆 테이블에 미역국통을 쾅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넘실거리며 밖으로 쏟아질 뻔했죠. 화자, 무슨 화자 타령이야? 너 6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은 아니? 그 돈 있으면 몸보신해서 둘째 아들 낳을 생각이나 해. 저는 할 말을 잃고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600만 원.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셨을까요? 설마 민준 씨가 말한 걸까요? 저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려 했었던 그 여자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순순히 자연분만 하랬지. 자연분만해야 애도 똑똑하고 엄마도 회복이 빠르고 돈도 굳잖아. 꼭 말을 안 들어. 기어코 수술하더니 이제 와서 누굴 붙잡고 앓는 소리야.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말 안 듣고 고집 부린 너에 대한 벌이야. 알아들어? 벌. 그 한마디가 수술 자국보다 더 아프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것은 벌이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뜻대로 자연분만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남편이 망설이는 동안 제 자신과 아이의 목숨을 구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저는 제 남편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동조의 침묵이었습니다. 수술 부위에서 오는 육체적 고통은 심장에서 피 흘리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에 눈물마저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라고 불렀던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내를 위해 단 한마디 변호도 하지 못하고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서서 어머니의 잔인함에 동조하는 공범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박 여사의 폭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이 싸움에서 제가 완벽히 혼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비수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목이 잠긴 말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웃는 순간 수술 부위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버리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박 여사는 제 태도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마도 늘 참고 순종하던 제 모습에 익숙했기 때문이겠죠. 그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내 시어머니야.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저기 서 있는 비겁한 남자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냐고요. 민준 씨는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그에 대한 마지막 연민과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얼마 남지 않은 힘을 쥐었자 테이블 위에 있는 제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몸을 뻗는 순간 수술 부위가 터져나갈 것 같았고 고통에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가져야만 했습니다. 박 여사는 제 행동을 보더니 비웃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어이구, 친정엄마한테 전화하시게. 전화해. 사부인 오시라 그래. 당신 금지옥엽 딸내미가 시어머니 말대꾸하고 얼마나 버릇없는지 직접 보시라고 와서 데려가라 그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걱정시키고 가슴 아프게 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번호를 누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옆에서 쫑알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사부인 오시면 한바탕 전화가 연결되고 저편에서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그 한마디에 애써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이 방에 있는 두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이 낳았어요. 딸인데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저는 방금 수술 끝났고요. 전화기 너머로 아빠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술, 왜 수술을 해? 민준이 그 녀석은 어디 있고 너 혼자 둔 거야. 저는 감정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이 변호사님 좀 지금 바로 서울대학병원으로 보내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이 변호사. 아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눈을 떴습니다. 조롱에서 경악으로 바뀌는 박 여사의 얼굴과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진 민준 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 이혼할래요.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박 여사는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은 놀라움에서 당혹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준 씨는 비틀거리며 침대 난간을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마치 외계인이라도 본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박 여사가 갑자기 하하하 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경멸이 가득 담긴 날카로운 웃음소리였습니다. 어머머, 얘 좀 봐. 내가 뭐라고. 겨우지 애비한테 전화해서 이혼하겠다고? 누굴 지금 협박하는 거니? 내 아빠 오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네 아빠 같은 퇴직한 말단 공무원이 뭘 할 수 있는데. 기껏해야 여기 와서
나한테 울고불고 사정이나 하겠지. 말단 공무원. 민준 씨와 박 여사가 늘 제 등 뒤에서 아빠를 부르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러워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그저 평범한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낡은 단층 집과 아빠의 수수한 옷차림을 보고 저희 집안을 무시해도 된다고 멋대로 판단했던 겁니다. 아마 그게 민준 씨가 항상 어머니 말만 듣고 저를 억압하는데 동조했던 이유일 겁니다. 제가 기댈 곳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민준 씨도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기세를 올리자 그는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황급히 거들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으로 와서 다정한 척했지만 제 손을 잡는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너막에 나아서 그래. 힘드니까 헛생각하는 거야. 엄마도 그냥 농담한 거잖아. 그는 박 여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뭘 틀린 말 했어. 박 여사가 쏘아 붙였습니다. 지 애비 불러온다고 내가 꿀릴 줄 알아? 잘 들어. 서연아, 넌 이 집 며느리인 이상 이 집 법도를 따라야 해. 이혼? 너 빈손으로 시집와서 이제 애까지 딸린 채로 나가면 어떤 놈이 널 걷어줄 것 같아. 결국 늙은 부모 치마폭에 매달려 살겠지. 저는 지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그들의 오만함은 너무나 견고했으니까요. 그들은 제 아빠가 누군지, 그리고 이 변호사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힘을 아끼며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묽은 미역국은 테이블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다시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제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라도 좀 마실래? 별일 아니야. 엄마도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여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그 영감탱이가 와서 뭘 어쩌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지. 버릇없는 년. 그 중얼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단호하고 힘있는 노크 소리가 방 안의 소음을 끊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었죠. 둘 다 몸에 꼭 맞는 비싼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손에는 악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문적이고 냉철한 분위기는 평범한 병실을 순식간에 어색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뭐라고 말하려다 두 남자를 보고는 말이 목구멍에 걸린 듯 멈칫했습니다. 민준 씨도 의아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 나이 들어 보이는 금태 안경을 쓴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민준 씨와 박 여사를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본 뒤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극도로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이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병원 측으로부터 아가씨의 상태는 전해 들었지만 회장님께서 무척 걱정하시며 먼저 상황을 살펴보라 하셨습니다. 회장님, 민준 씨가 기계처럼 되뇌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했습니다. 무슨 변호사, 누가 회장이야. 다른 남자는 박 여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젊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처리하게. 젊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문 녹음기를 꺼내 전원을 켠 뒤 박 여사의 식어 빠진 미역국 그릇 옆 테이블에 반듯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금부터 모든 대화는 녹음됩니다. 박 여사는 그제야 정말로 겁을 먹은 듯 했습니다. 뭘 녹음해? 당신들 누구야? 누가 당신들 들어오래? 바로 그때 방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빠가 들어오셨고 그 뒤를 다른 양복 차림의 남자가 따랐습니다.
아빠의 개인 비서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박 여사와 민준 씨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빠는 평소 저희 집에 오실 때 입던 수수한 점퍼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수제작으로 보이는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죠. 고급 원단은 조용한 위엄을 뿜어냈고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민준 씨와 박 여사가 비웃던 말수 적고 온화한 말단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익숙한 사람의 카리스마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 저는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움 때문이 아니라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민준 씨와 박 여사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나쳤습니다. 아빠는 곧장 제 침대로 와서 땀으로 축축한 제 머리를 따뜻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 아빠 왔다. 많이 아팠지. 박 여사가 더듬거리며 애써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오셨어요. 아빠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저에게만 집중하며 링거를 확인하고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아빠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가 이내 억눌린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안경 쓴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이 변호사는 어디 있나? 회장님, 이 변호사님은 엘리시움 센터 의료팀과 함께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회장님께서 신호를 주시면 바로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민준 씨는 이제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아빠를 보고 두 변호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빠는 그제야 그를 돌아봤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이었죠. 자네는 나를 아버님이라 부를 자격이 없어. 아빠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절차 진행하게 내 딸과 손주를 이 더러운 곳에 단 1초도 더 두고 싶지 않으니까. 무슨 절차요? 민준 씨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앞의 상황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김 실장이라고 알고 있는 안경 쓴 변호사가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가 명확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서연 아가씨와 아기의 전원 수속을 완료했습니다. 최고급 산후조리원인 엘리시움의 구급차와 의료진이 아래층에 도착해 있습니다. 엘리시움, 민준 씨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마 그는 그런 곳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시움 산후조리원은 이 도시의 최상류층만 이용하는 곳이었으니까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지만 서비스는 왕족처럼 받는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그들의 공포를 더 깊이 파고들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VVIP 패키지를 요청하셨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짜리 코스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그리고 전담 베이비시터가 24시간 대기하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2천만 원. 그 숫자는 방 안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비싸요, 아버님. 아니, 회장님. 서연이는 여기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병원도 큰 병원인데요. 괜찮다고? 아빠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 씨와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괜찮은데 내 딸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 서비스를 취소당하는 벌을 받아? 괜찮은데 산모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옆에 아무도 없어? 김 실장이 즉시 덧붙였습니다. 여기 계약서 사본입니다. 저희는 또한 민준 씨가 서연 아가씨가 분만실에 들어간 직후 엄마와 아기 산후도우미 업체에 직접 전화해 600만 원짜리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팀이 최고급 이동식 침대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다가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산모님, 센터로 모시러 왔습니다. 그들은 병원의 의료 장비를 능숙하게 해체하고 그들의 이동식 장비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달려들어 침대를 막으려 했습니다. 어딜까? 얘는 내 며느리고 내 손주야. 당신들 내 손주 데려갈 수 없어. 당신 손주, 아빠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목숨을 걸고 자연분만을 강요했을 때 그 아이가 당신 손주라고 생각은 했나? 내 딸에게 벌을 내릴 때 며느리라고 생각은 했고 아빠를 따라왔던 키 크고 건장한 경호원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 박 여사와 침대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녀가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이 팔 하나를 뻗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푹신한 새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간호사는 고급스러운 아이보리색 실크 속사계에 쌓인 제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밀고 문 밖으로 나갈 때 민준 씨가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내 손주 내놔. 하지만 그들은 경호원에게 막혀 방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최고급 구급차가 병원 정문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VIP 주차 구역으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검은색 벤틀리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저를 넓고 편안한 뒷좌석으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아빠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차는 조용히 병원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두운 차창 너머로 민준 씨와 박 여사가 정문에서 허둥지둥 달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병원 경비원과 아빠의 경호원에게 막혔습니다. 그들은 그저 멍하니 겁에 질린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저희 집안에 대해서는 무시했던 돈의 힘이 마침내 그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와 박 여사가 병원 로비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 냉담한 태도와 경호원들의 전문적인 대응을 보며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저도 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시움 산후조리원에서의 날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수술 부위는 최고급 약으로 관리받았고 빠르게 아물었습니다. 모유도 풍족하게 돌기 시작했죠. 제 딸 민서는 고맙게도 젖을 잘 빨았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겪은 고초를 아는 듯 보채지 않고 먹고 자고 가끔씩 맑고 까만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딸은 엄마를 무시하는 할머니와 비겁하게 방관하는 아빠가 있는 가정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자격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매일같이 찾아오셨습니다. 민준 씨나 박 여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죠. 그저 손녀와 놀아주시거나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빠는 이 평온함으로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출산 후 열흘째 되던 날 제가 방 안에서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김 실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회장님의 지시와 아가씨의 요청에 따라 서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민준 씨 자택으로 이혼 소장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몸조리 잘하고 계십시오. 저는 그 전에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김 실장님께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오후 그와 집행관 한 명이 저와 민준 씨가 살던 아파트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민준 씨는 덥수룩한 수염에 넋이 나간 채 거실에 앉아 있었고 집안은
담배 냄새로 자욱했습니다. 박 여사는 마침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여전히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보자마자 그녀는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웠습니다. 또 당신들이야? 여긴 왜 왔어? 손님 내쫓아. 김 실장님은 전문가다운 태도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민준 씨에게 법적 서류를 송달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서연 아가씨가 서명한 이혼 소장 및 관련 서류입니다. 받으시죠. 민준 씨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지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혼 소장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난 이 이혼 반대야. 내 아들은 사인 안 해. 당장 꺼져. 내년 회장님한테 가서 전해. 어림도 없다고. 김 실장님은 태연하게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서명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서연 아가씨가 왜 이렇게 단호한 결심을 했는지 아셔야 할 것 같아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드리죠. 그는 그날 병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전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내 말 안 듣고 고집부린 너에 대한 벌이야. 이어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은 내가 그 서비스 취소했어.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잔인하게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 박 여사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하다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들은 부인할 수도 연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그들의 잔인함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김 실장님은 녹음기를 끄며 말했습니다. 이 발언들과 산모의 제왕절개 직후 산후조리 서비스를 취소한 행위는 서연 아가씨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이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는 서류를 남겨두고 집행관과 함께 떠났습니다. 담배 냄새와 피어오르는 공포로 가득한 방 안에 그들 모자만 남겨둔 채 말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김 실장님과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사라지자 박 여사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광기 어린 분노였죠.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민준 씨의 손에서 서류 뭉치를 낚아채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디 보자. 뭐라고 썼는지 보자고. 이혼? 그래서 지가 뭘 얻겠다는 건데. 민준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머니가 서류를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녹음 파일은 이 결혼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박 여사는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녀는 글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숫자와 굵은 글씨로 쓰인 재산이라는 단어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눈에 불을 켜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소장에는 제 변호인 측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아파트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집값의 70%는 결혼 전 아빠가 주신 돈이므로 아파트는 제 소유가 됩니다. 민준 씨에게는 지난 2년간 부부가 함께 갚은 대출금의 절반을 돌려줄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아파트의 실제 가치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둘째, 예금 5천만 원. 이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법에 따라 절반씩 각이 500만 원씩 나누게 됩니다. 박 여사는 여기까지 읽고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절반? 500만 원? 그리고 그녀는 아파트 부분을 읽었습니다. 뭐, 대출금만 돌려준다고? 그럼 이 집은 그년이 갖는다는 거야? 그녀는 종이를 구겨 민준 씨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도둑년, 집을 뺏어가려는 거야. 너 봤지? 그년이 내 재산 다 뺏으려고 작정한 거라고. 민준 씨는 구겨진 종이를 주워 명확하게 쓰인 조항들을 읽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보다는 법을 더 잘 알았습니다. 이 조항들이
전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빠가 주신 돈은 은행 이체 기록이 명확했고 아파트는 제 명의였으니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다 끝났어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자 더욱 광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부짖지 않고 악에 받쳐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아봤어. 저렇게 가난한 척하는 것들은 속이 시커먼 법이야. 온 가족이 사기꾼이었어. 지혜비, 그 퇴직한 영감탱이가 회장이라고. 다 연기한 거야. 우리 아들 속여서 결혼하려고. 이제 와서 본색을 드러내고 네 재산을 다 뺏어가는 거라고. 그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난 억울해서 못 살아. 소송 걸 거야. 온 세상에 걔네 집안의 진짜 얼굴을 알려야 해. 돈만 많으면 뭐해. 사람이 저렇게 악독한데 가난한 사람 등쳐먹는 부자놈들이라고. 민준 씨가 지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뭘 또 소송을 해요, 엄마. 돈은 아버님 돈이고 집은 서연이 명의예요. 우린 졌다고요. 졌다고? 박 여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사내 자식이 그것밖에 안 돼. 계집애한테 그렇게 휘둘리고 살 거야? 안 돼. 이대로는 못 끝내. 그녀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 무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민준 씨는 몰랐지만 그의 어머니 머릿속에서는 더 추잡한 계획이 막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어머니와 다툴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물건 던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이내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 조용히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유수남의 모든 것을 걸었고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박 여사가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잃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와 순종적인 며느리를 이웃에게 자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녀 집안의 대를 이을 미래에 대한 보장이 필요했죠. 그녀는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슬그머니 집어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준 씨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밤에 화장실 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에 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는 호기심과 불길한 예감에 조용히 방에서 나와 벽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지만 평소의 앙칼진 모습과는 달리 아양을 떠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리니? 우리 유리? 나야, 민준이 엄마, 유리. 민준 씨 회사에 있던 어리고 예쁜 인턴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송년회 때 민준 씨 옆에서 선망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던 그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냥 후배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녀의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라. 민준이 그 마누라랑은 곧 정리될 거야. 응, 이혼하자고 난리야. 나한테 대들고 아주 버릇이 없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마 상대방의 말을 듣는 듯 했습니다. 내가 알지. 우리 유리가 얼마나 착하고 순한데. 그녀는 애를 낳아도 딸년을 낳았지 뭐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래놓고 재산까지 나눠달라고 하잖아. 민준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너무나도 능숙하게 달콤하고 악독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 유리밖에 없어.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너는 꼭 할미한테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하나 낳아줘야 한다.
알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금 나눈 것도 이 500만 원이나 남았으니 둘이 사업 자금으로 쓰기 충분하고 정 안 되면 내가 시골집이라도 팔아서 집 사줄게. 걱정 말고 아들만 낳아다오. 알았지, 유리야? 민준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항상 존경하고 순종했던 어머니가 그의 외도를 눈감아주고 딸과 손주라는 이유만으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합치라고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금 나눠 갖게 된 재산까지 계산하고 있었죠.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여사는 거기 서 있는 민준 씨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으로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아들을 보고 말이죠. 엄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 씨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 여사는 당황하며 황급히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너 왜 나와 있어? 누구랑 통화했어요? 누구한테 손주 낳아달라고 했냐고요? 민준 씨가 고함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유리랑 만나는 거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잖아요. 엄마가 날 이 지경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는 저 때문에 재산을 잃어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맹목적으로 믿고 따랐던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회복과 민서 돌보는 것에만 집중했죠. 아빠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회사 일에 복귀하셨습니다. 물론 매일 저녁 저와 함께 식사하고 손녀를 보기 위해 오셨지만요. 제 평호는 민준 씨 집안의 지진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민준 씨가 어머니의 통화를 엿들은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이 떠나가라 싸웠다고 합니다. 민준 씨는 실망과 분노 속에서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아이, 가족, 재산,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존경심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으로 붙잡을 것이 하나 남아 있었으니까요. 바로 직장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그 과장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면도를 하고 잘 다려진 옷을 입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직장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민준 씨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월요일 아침의 활기찬 분위기가 순간 정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다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즉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컴퓨터, 커피잔, 잊지도 않은 통화에 바쁜 척하면서요. 아무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아침마다 그를 살갑게 부르며 간식을 나눠주던 행정팀. 팀장님은 오늘따라 서랍속만 뒤지며 무언가를 찾는 척했습니다. 그와 함께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조르던 후배들은 그가 다가가자 다른 구석으로 슬그머니 피했습니다. 그날 점심 아무도 그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내식당에서 눈에 띄는 따돌림 속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해고되지 않았고 어떤 징계 통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안일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려진 걸까요? 그는 제가 머무는 산후조리원이 대기업 임원들의 부인들이 드나드는 곳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X그룹의 한 과장이 산후 아내와 아이를 학대해서 장인인 회장님이 벤틀리를 보내 딸을 데려갔다는 소문은 이 도시 상류층 사이에서 산불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장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민준 씨가 항상 존경해 마지 않던 그리고 아빠의 골프 친구라는 사실은 감히 말하지 못했던 그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민 과장,
요즘 집안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민준 씨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사장님.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죠. 회사는 일하는 곳이지 개인사 해결하는 곳이 아닐세. 자네가 아내랑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나는 관심 없네. 하지만 우리 그룹이 이미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알아야 할 거야. 자기 가정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장 약할 때 아내와 자식을 학대하는 사람이라.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하던 일 정리하게. 새로운 프로젝트는 당분간 참여하지 말고 다른 팀에 넘기도록. 그것은 경고이자 조직의 변두리로 밀어내는 선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사장실을 나오며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부드럽지만 그를 질식시킬 수 있는 힘이요.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직장마저도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날들은 말 그대로 제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라벤더 오일 향이 감돌았습니다. 제 딸 민서는 최상의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꾸준히 몸무게가 늘었고 피부는 뽀얗고 이제 저를 보고 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까만 눈동자, 제왕절개 흉터도 간호부장님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아물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손으로 아이를 안고 아이의 부드러운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매일 오셨습니다. 회장님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할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요. 아빠는 정성스럽게 사과를 깎아 작은 조각으로 잘라 제게 건네셨습니다. 먹어라, 딸. 속이 시원해질 거다. 그리고는 아기 침대 옆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 잠든 민서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빠의 거친 손이 아이의 통통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민준 씨나 박 여사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온전히 평온하게 회복하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밖에서 아빠가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요. 아빠는 소리치거나 물건을 부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빠에게는 아빠만의 방식이 있었죠. 조용하지만 충분히 무거운 방식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빠는 민준 씨의 사장님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해고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죠. 그런 방식은 너무 노골적이고 아빠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그저 민준 씨 회사에 매년 수십억 원의 계약을 안겨주는 몇몇 주요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잡담처럼 툭 던지듯 물었을 뿐입니다. 듣자 하니 그쪽 그룹에 요즘 민 과장이라는 친구가 아주 유명하다면서요? 산후조리 중인 아내와 자식에게 못할 짓을 했다던데 나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그 회사 기업 윤리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은 즉시 민준 씨 회사 경영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사의 이미지와 문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분별 없는 과장 한 명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민준 씨가 그토록 아부하며 올라가려 했던 사장님은 즉시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민준 씨를 해고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투명인간으로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이제 제 기억 속에서 그가 된 민준 씨는 여전히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잉여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맡고 있던 중요 프로젝트들은 갑자기 다른 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략회의에는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그를 불러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요즘 자네 집안일 때문에 정신없어 보이던데 당분간 좀 쉬게.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자네는 집안일 해결할 시간을 갖도록 해. 그는 웃으며 그 말을 들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승진 기회를 잃고 성과급을 잃고 모두의 눈엣 가시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말단 공무원이라 비웃었던 장인의 압박이 이제 그를 서서히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커피를 사주며 아첨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그를 귀신 보듯 피했습니다. 그들은 연루될까봐, 윗사람들에게 같은 부류로 찍힐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 하루 8시간 앉아 있었지만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해고당하지는 않았지만 해고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고문이자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아빠가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와 그의 번호를 모두 차단하도록 설정해 두셨습니다. 그는 애원과 후회에서 협박에 이르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이렇게 나를 막다른 길로 몰면 어떡해? 애한테 아빠 없는 자식 만들고 싶어? 저는 첫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차단했습니다. 제게 연락할 방법이 없자 그는 산후조리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 경호원들은 이미 그의 얼굴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그들은 그에게 떠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 틀어박혀 제가 있는 화려한 동판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죠. 그는 거기 앉아 담배를 연달아 피웠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박 여사였습니다. 조리원 로비에서의 충격과 이혼 소장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빠의 위력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녀가 아는 것은 돈과 집을 잃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봤지? 그년이 다 뺏어갔어. 넌 아직도 거기 앉아있기만 할 거야. 걔 회사에 가서 깽판이라도 쳐야지. 네가 안 가면 내가 간다. 민준 씨는 회사에서 숨막히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 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들어야 했죠. 마침내 그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엄마가 날 망친 거 모르겠어요. 말단 공무원. 그분 회장님이시라고요. 진짜 회장. 사장님의 골프 친구라고요. 그분 말 한마디면 난 직장에서 잘리고 모든 걸 잃는단 말이에요. 박 여사는 그제야 얼어붙었습니다. 진짜 회장이라고. 그녀는 믿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경제신문을 테이블에 던지며 아빠가 대규모 프로젝트 준공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는 사진을 가리킬 때까지는요. 그녀는 떨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진짜 공포가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를 학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사람에게 밉보였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민준 씨는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유령이었고 집에 오면 어리석고 겁에 질린 어머니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그가 닿을 수 없는 성 안에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명확한 재산 분할 조항이 담긴 이혼 소장이 15일의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탈출구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희 부모님 댁으로 찾아갔지만 그 낡은 단층 집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신 뒤 엄마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제 가족 중 누구에게도 애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토록 칭찬했던 내연녀 유리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민준 씨가 회사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로요. 그녀는 그저 인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튼튼한 동아줄이지 무너지기 직전의 빚더미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파트에 앉아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명하지 않고 법정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녹음 파일과 아빠의 힘을 가지고 법정에 선다면 그는 분명히 질 것입니다. 그는 재산을 모두 잃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소송은 회사가 그를 해고할 마지막 명분이 될 테니까요. 두 번째 선택은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금이 500만 원과 아파트의 대부분을 잃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합의라고, 서류에 서명하면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날 것이라고. 아빠는 아마 그가 분수를 아는 것을 보고 그를 놓아주고 회사에 가하던 압박도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장 자리를,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 그는 직장이라는 마지막 구명조끼에 매달렸습니다. 마감일 마지막 날,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박 여사는 옆에서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그저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다 잃었구나, 아들아. 민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명 안 하면 목숨까지 잃게 생겼어요. 엄마, 아시겠어요? 그는 눈을 감고 박민준이라는 세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글씨는 떨리고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 서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 폭풍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직장만 지킬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는 틀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거대한 태풍을 알리는 미풍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김 실장님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민준 씨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산 및 양육권에 관한 모든 조항을 수락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곧 마무리될 겁니다. 저는 민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막 젖을 먹고 만족스러운 트림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이마에 입을 맞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야, 우리 이제 자유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서명이 담긴 이혼 소장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 떨리는 필체를 보며 통쾌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막다른 길에 몰렸기 때문에, 아빠의 힘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저와 제 딸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들이 운 나쁘게 대단한 집안을 건드렸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급스러운 방에 앉아 잠든 딸을 바라봤습니다. 만족감을 느껴야 마땅했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아이도 있고 돈도 있고 든든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가슴 속에는 분노가 들끓는 걸까요? 그들이 제게 내린 벌은이 500만 원과 아파트 한 채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욕이었고 잔인함이었고 저와 제 아이의 목숨에 대한 경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원히 묻어두려 했던 것, 절대 사용하지 않으려 했던 것. 어쨌든 그 사람은 제 딸의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체면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처럼 잔인한 자는 체면을 가질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바람 피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 때부터 알고 있었죠. 그 상대는 유리라는 인턴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민준 씨 휴대폰에서 그들의 애정 어린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썸을 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죠. 제가 입덧으로 가장 힘들어하던 바로 그날들, 그들은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숨도 못 쉴 만큼 아팠죠. 하지만 그때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참자고 다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가 변할 거라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으로 돌아올 거라고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의 침묵은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고,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손주를 낳아줄 것이라는 희망에 암묵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뿌리부터 썩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준 씨는 서류에 서명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직장을 지키고 그 내연녀와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 될 말이죠. 저는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김 실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에어컨 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김 실장님, 이혼 거는 감사합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죠. 전화기 저편에서 김 실장님은 놀란 듯 했습니다. 2단계요? 서연 아가씨,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민준 씨는 아빠가 두려워서 서류에 서명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서연이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는 제가 임신 중에 바람을 피웠고 시어머니는 그걸 덮어줬어요. 저한테는 증거가 충분해요. 문자, 사진, 그리고 박 여사가 그 여자에게 전화했던 녹음 파일까지요. 민준 씨는 무너졌을 때 어머니의 대화를 직접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후회하며 제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자신도 어머니의 피해자라고 증명하기 위해 그 파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민준 씨가 일하는 그룹의 감사팀과 노조, 그리고 임원들에게 직접 보내주세요. 저는 그를 심각한 도덕성 위반,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회사 이미지 실추 혐의로 고발하고 싶어요. 아빠는 부드러운 힘을 사용하셨죠. 하지만 저는 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가 저에게 벌을 내렸듯이 저도 그에게 파멸이 무엇인지 알려줄 겁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숨결에서는 젖 비린내가 났고 연약하고 순수했습니다. 바로 이 순수함 때문에 저는 악행이 그냥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임신 6개월일 때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해 6월에 무더웠던 오후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는 임신 6개월 차 배가 제법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민준 씨는 회사에서 야근 회의가 있다며 먼저 저녁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친 몸으로 소파에 누워 그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그는 곧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하트 뿅뿅 유리라고 저장된 이름으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집에 잘 들어갔어? 보고 싶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아이러니하게도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메시지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호텔에 함께 갔습니다. 제가 입덧으로 고생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바로 그날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이프는 요즘 임신해서 예민하고 짜증만 내. 피곤해 죽겠어. 너랑 있을 때가 제일 즐거워. 저는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출산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솟아오른 제 배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아이,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휴대폰으로 모든 메시지 화면을 찍고 그들이 주고받은 사진들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잠금 폴더에 보관했습니다. 절대 열 일이 없기를 기도했던 폴더였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민서의 탄생이 그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의 침묵은 그와 그의 어머니가 저를 유약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김 실장님, 저는 이미 목이 쉰 채로
변호사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한테 민준 씨와 그 인턴 유리 씨의 문자, 사진 증거가 다 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만났어요. 이 모든 증거를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휴대폰의 잠금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처럼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 문자 한 토막을 김 실장님의 이메일로 첨부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료입니다. 김 실장님은 아마 그날 밤 제가 보낸 증거들을 정리하느라 밤을 새웠을 겁니다. 달콤한 메시지들, 민준 씨가 호텔 로비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사진들, 제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저를 폄하했던 그의 말들. 그것들은 독약이었고 저는 그 독약을 너무 오래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 실장님께 말했습니다. 아직 더 있어요, 실장님. 선물이 하나 더 남았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물은 민준 씨가 직접 제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박 여사가 조리원 로비에서 제게 무릎 꿇었던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가 차단되자 그는 모르는 번호와 카톡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거의 10분짜리 음성 메시지를 보내며 비참하게 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야. 하지만 서연아, 나도 피해자야. 알아? 우리 엄마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못 믿겠지?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도 어머니에게 조종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민준 씨는 가장 어리석고도 가장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그는 제게 녹음 파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가 어머니가 내연녀와 통화하는 것을 엿들은 직후 몰래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박 여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실토하도록 일부러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게 보내면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 역시 불쌍하다고 여기고 우리가 한편이 되어 박 여사와 맞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어리석음과 비열함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녹음 파일을 혼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가 어머니에게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생각은 어때요? 유리는 괜찮대요? 그리고 제가 3년간 어머니라고 불렀던 박 여사의 목소리가 계산적이고 악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말했잖아. 그년 저은혜를 낳아도 딸년을 낳았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나한테 대들고 버릇없이 굴더니 이제 이혼해서 집까지 뺏어가려고 하잖아. 우리 유리는 착하게 할미한테 떡두꺼비 같은 손주만 낳아주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금 나눈 것도 이 500만 원이나 남았으니 둘이 사업자금으로 쓰기 충분하고 나는 우리 유리밖에 없어.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저는 들었습니다. 그녀가 방금 태어난 친손녀를 딸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가 그년이라고 불리는 것을, 그녀가 제 재산 분할금이 500만 원을 아들과 내연녀의 사업 자금으로 계산하는 것을. 녹음 파일을 다 듣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자신을 용서해 주길 바라며 이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자신은 그냥 바람을 피웠을 뿐이고 진짜 악마는 자기 어머니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그는 그들 둘 다 똑같은 악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은 노골적으로 잔인했고 다른 한 명은 비겁하게 어머니를 방패로 내세웠을 뿐. 저는 태연하게 그 음성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민준 씨가 직접 제공한 그 파일을 김 실장님께 보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자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 시어머니 박 여사 목소리입니다. 아들의 내연녀와 함께 제 이혼 재산이 500만 원을 가로챌 계획과 손주를 낳을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이 녹음 파일은 민준 씨가 제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직접 보낸 것입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사회의 어두운 면에 익숙한 김 실장님마저도 소름이 돋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님이 제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고 어딘가 경외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서연 아가씨, 모든 자료를 받고 검토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증거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조직적인 재산 편취 계획의 정황까지 보입니다. 그럼 저는 민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서연 아가씨, 김 실장님이 망설였습니다. 아가씨의 뜻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문자 내용과 호텔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박 여사의 녹음 파일을 CD로 복사해서 완벽한 서류처를 만들어주세요. 모든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단 한마디도 부인하지 못하게요. 그 다음 그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에 공식 공문으로 5군데에 보내주세요. 첫째, 그룹 경영진. 둘째, 그룹 노동조합. 셋째, 그룹 감사팀. 넷째, 인사팀. 그리고 다섯째, 사내 홍보팀입니다. 저는 민준 씨가 큰 그룹, 공기업이 민영화된 곳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능력 없는 직원은 용납할지 몰라도 도덕적인 오점, 특히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업 문화, 신뢰, 그리고 그가 당원이라면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매우 중시합니다. 과장 직급이라면 당원일 가능성이 높았죠. 아빠는 거래처를 통한 부드러운 압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회장님의 방식이었죠. 경고를 통해 민준 씨를 고립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방식입니다. 배신당한 아내, 모욕당한 어머니의 방식. 저의 공격은 경고가 아닙니다. 쇠처럼 단단한 증거가 첨부된 공식적인 고발장입니다. 저는 이 판을 완전히 뒤집고 싶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자존심으로 붙잡고 있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진짜 얼굴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김 실장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주 화요일 아침 그의 사무실 직원이 정장을 차려입고 정중하게 봉인된 5개의 서류철을 들고 민준 씨의 회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5개의 핵심 부서 비서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그 봉투들이 열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그룹은 그날 분명 지진을 겪었을 겁니다. 임원 부인들의 모임에서 나온 소문과는 차원이 다른 변호사가 보낸 공식적인 고발장이었습니다. 사진, 문자, 그리고 박 여사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까지 담겨 있었죠. 그 후 아빠의 골프 친구였던 민준 씨의 사장님은 경로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소문만 듣고 아빠의 체면을 생각해 경고만 했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인 고발 서류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집안의 불화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팀과 노조에까지 전달된 심각한 도덕적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룹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죠. 즉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조사는 필요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민준 씨와 유리가 호텔 로비에서 허리를 감싸고 있는 사진. 제가 임신했을 때 저를 폄하했던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것은 박 여사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할머니가 아들의 내연녀와 함께 자기 친손녀를 쓸모없는 딸년이라 부르며 이혼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인간적인 문제였죠. 민준 씨는 그때까지도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일을 주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바쁜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언젠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꿈꾸고 있었죠. 그가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을 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사팀장이었습니다. 박 과장, 지금 바로 1번 회의실로 오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인사팀장, 감사팀장, 그리고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과장, 우리 좀 따라오시죠. 개인 짐도 챙기고요. 민준 씨는 벌벌 떨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직도 묻나? 강직하기로 소문난 감사팀장이 제가 보낸 서류철을 그의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자네가 직접 보게. 자네의 도덕성은 어디 있고 자격은 어디 있나? 자네가 이 그룹 전체를 더럽혔어. 그들은 민준 씨에게 해명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장님이 이미 서명한 결정문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민준 과장에 대한 무기한 직무, 정지 결정, 심각한 도덕성 및 생활태만 위반, 그룹 명예 실추에 따른 조사 및 징계 절차 이행을 위함. 직무정지. 민준 씨가 되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즉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감사팀장이 서류철에 있는 CD를 가리켰습니다. 모함? 이 안에 자네 어머니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도 모함인가? 아니면 이 사무실 전체가 듣도록 틀어줄까?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를 피하던 모든 동료들이 이제는 통쾌함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이 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극도의 수치심 속에서 조용히 개인 물품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마치 범죄자를 호송하듯 양옆에 섰습니다. 그는 매일 다니던 복도를 걸었지만 오늘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시선 아래 그룹의 정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유일한 것,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서에게 젖을 물리며 재우고 있었습니다.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님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처리 완료, 직무 정지. 저는 푸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후조리원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요람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아이의 숨결은 나비의 날갯짓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죠.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곳에 없었지만 민준 씨가 개인 물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아파트로 돌아가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과장 자리를, 그 허황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이 500만 원과 집의 대부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의 마지막 구명줄마저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분명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극심한 공황 속에서 민준 씨는 제게도 박 여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턴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가 친손녀까지 버리게 만든 이유였죠. 그녀는 손주를 낳아줄 사람, 이 500만 원의 사업 자금을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새로운 미래인 양 그녀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는 한 번, 2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미친 듯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리야, 어디야? 나한테 큰일이 생겼어. 제발 전화 좀 받아. 메시지는 보내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의 회색 창뿐이었습니다. 그는 유리가 같은 그룹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인턴인 그녀는 그보다 소문에 더 민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직무정지를 당하고 범죄자처럼 사무실에서 끌려 나갔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내에 퍼진 고발 이메일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첨부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민준 씨와 만난 것은 그가 미래가 있고 돈이 있는 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진흙탕에 빠진 그룹 전체가 손가락질하는 도덕적 오점이었습니다. 그녀가 미쳤다고 그와 엮이겠습니까? 민준 씨는 방에서 울부짖는 박 여사를 내버려 두고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유리의 자취방으로 차를 몰았지만 그 값싼 원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집주인이 못마땅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유리, 아가씨 찾아요? 오늘 아침 일찍 짐 빼서 나갔는데 계약 해지하고 급하게 방 뺐어요.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겼다던데. 고향. 민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자취방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가 아내와 아이를 배신하고 쫓았던 여자, 그의 어머니가 대를 잇기 위해 선택했던 그 여자가 그의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마자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 한마디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빗속에 서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은 아마 제가 회복실에서 겪었던 고통과 비슷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며칠 동안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유리마저 떠났다는 사실을 안 뒤 미쳐버린 박 여사와 마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무능한 놈이라고 욕하고 저를 나쁜 년이라고 욕하고 유리마저 사기꾼이라고 저주했습니다. 한때 그녀의 자랑이었던 그 집은 이제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열흘 뒤 민준 씨는 인사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나와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것이었죠. 민준 씨는 아마 마지막 희미한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저 견책이나 감봉 정도로 끝낼 수도 있다고. 그는 황급히 남은 옷 중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린 척하며 그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회의실이 아닌 아주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인사팀장과 노조 측 여성 직원 한 명만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감사팀장도 없었죠. 그것은 그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형을 집행하러 나온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자주 술을 마시던 인사팀장은 이제 그를 타인 보듯 쳐다봤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민준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박 과장, 고발 서류와 위반 수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영진은 결정을 내렸네. 그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해고하기로 오늘부로 해고라고요? 민준 씨가 되뇌었습니다.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죠. 직무 정지와 해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직무 정지는 아직 회사 소속이었지만 해고는 길거리로 나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팀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재산 보상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제 아내가 인사팀장은 지겹고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과장,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군. 이건 자네가 이혼하는 문제가 아니야. 아내가 임신 중에 바람 피운 문제. 자네 어머니가 그걸 덮어주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친손녀를 쓸모없는 물건 취급한 문제라고. 그 녹음 파일, 경영진 전체가 들었어. 우리는 그런 도덕성을 가진 사람을 그룹에 둘 수 없네. 그건 우리 기업 문화를 더럽히는 일이야.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저 여기서 5년 일했습니다. 퇴직금. 여태껏 침묵하던 노조 측 여성이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심각한 근로기율을 위반했고 회사 명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당신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즉 당신 장인어른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따님이 일이 더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분은 당신을 고소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룹도 그분 체면을 봐서 해고로 끝내는 겁니다. 여기에 서명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민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덫에 걸렸던 것입니다. 아빠는 고소하지 않음으로써 그룹이 체면을 차리게 하고 가장 가볍지만 가장 치명적인 해고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민준 씨는 떨면서 계약 해지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취업 서류에 지울 수 없는 도덕적 흠집을 가진 공식적인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건 엄마 벌이야라는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민준 씨가 해고되었다는 소식은 제가 산후조리원을 떠날 준비를 할 때쯤 들려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수술 자국은 희미한 선으로 남았고 민서는 튼튼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빠는 저와 민서를 위해 다른 고급 아파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민준 씨와 아무 관련도 어떤 슬픈 기억도 떠올리지 않게 할 완전히 새로운 곳이었죠. 제가 조리원을 떠나는 날 아빠와 김 실장님이 마중 나왔습니다. 벤틀리는 다시 한번 저와 딸을 새로운 시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가 예전에 민준 씨와 살았던 낡은 아파트 단지를 지날 때 저는 무심코 위를 쳐다봤습니다. 12층에 있던 그 집은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앞 좌석에 앉아있던 김 실장님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곧 은행의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경매요? 하지만 예금 나눈 500만 원도 줬고 제가 갚았던 대출금도 돌려줬는데 왜요? 김 실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너무 선하십니다. 그 아파트는 처음에 회장님께서 70%를 지원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후 민준 씨가 법적 남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은행에서 몰래 2차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가씨께는 사업 투자금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내연녀와의 유흥비와 어머니 용돈으로 썼더군요. 아가씨를 속인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실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해고되면서 수입원을 1차, 은행은 즉시 2차 대출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그가 분할받은 예금이 500만 원은 그 은행의 이자와 원금을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죠. 그는 상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아파트 명의에 아가씨 이름이 연관되어 있어 복잡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비로 그 빚을 모두 갚아주시고 그 대가로 은행이 아가씨를 더는 괴롭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빠는 이 모든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김 실장님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회장님께서 민준 씨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으니 민준 씨는 자신의 모든 자산을 넘겨야 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이제 100% 회장님 소유가 되었고 빚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이 500만 원을 모두 잃었고 아파트에서도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는 실업자인 동시에 파산자가 된 거죠. 저는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아빠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다, 딸아. 아빠는 너랑 내 엄마, 우리 손주만 무사하면 돼. 쓰레기는 깨끗하게 치워야지. 민준 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직장을 잃고 돈이 없고 은행의 빚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는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는 법원으로부터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봉인될 것이라는 통지서였죠. 민준 씨의 몰락은 어떤 비극 영화보다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직장, 아내와 아이, 내연녀, 그리고 이제 살 곳마저 잃었습니다. 그가 2차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은행은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혼하여 더 이상 연대 책임이 없어지자 은행은 즉시 경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필요 없었습니다. 아빠가 이미 그 빚을 모두 사들였으니까요. 법적으로 그 집은 이제 아빠의 것이었고 아빠는 당연히 그들 모자를 단 하루도 더 그곳에 머물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행관팀이 새로운 소유주 대리인 자격의 김 실장님과 함께 그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김 실장님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연 것은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김 실장님을 보자마자 눈을 부릅떴습니다. 또 너야? 여긴 왜 왔어? 꺼져. 김 실장님은 여전히 태연한 모습으로 법적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는 재산 회수 결정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민준 씨가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새로운 채권자, 즉 저희 의뢰인께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2시간 내로 개인 짐을 챙겨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회수, 무슨 채권자?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초췌하고 헬쑥해진 민준 씨가 침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그는 떨었습니다. 아, 안 돼. 난 이 500만 원 갚았잖아요. 그 이 500만 원은 김 실장님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담보로 빌린 5천만 원의 이자와 원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저희 의뢰인께서 상환하셨습니다. 이제 이 집은 그분 소유이니 퇴거해 주시죠. 그제야 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해고당했을 뿐만 아니라 몰래 5천만 원의 빚까지 졌다는 것을. 그녀는 원수를 보듯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달려들어 아들의 가슴을 손톱으로 핥히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네가 5천만 원을 빌려 언제?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그년한테 갖다 바쳤지. 이놈아, 네가 날 죽이는구나. 아이고, 민준 씨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때리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빈털터리. 예금도, 집도, 직업도 잃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들에게는 2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집행관 팀이 가구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소파, 박 여사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 그들은 오직 개인 옷까지만 챙길 수 있었습니다. 30분 뒤 민준 씨와 박 여사는 각자 낡은 여행 가방 하나씩을 들고 아파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복도에 서서 압류 딱지가 붙은 문을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동도 없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아파트 복도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응석 부리고 아내의 보살핌을 받고 과장 행세하는데 익숙했던 민준 씨는 이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손해와 이득만 따지고 아들 자랑만 하던 박 여사도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빚쟁이에게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골의 친척들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도 빚더미를 떠안고 싶어 하지 않았죠. 결국 민준 씨는 주머니에 남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불렀습니다. 2 모자와 2개의 여행 가방을 싣고 도시 외곽의 공장 노동자들이 사는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민준 씨가 퀵서비스 기사에게 사정해서 빌린 약간의 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10제곱미터도 안 되는 어둡고 축축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방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놓을 공간밖에 없었죠. 더러운 공용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곰팡 내 하수구 냄새,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곳은 박 여사가 자랑하던 엘리베이터와 대리석 로비가 있는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첫날 밤, 박 여사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부쉈습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 이딴 쓰레기 같은 곳에 있는 거야? 민준이, 이 무능한 놈, 네가 날 망쳤어. 민준 씨는 언제나처럼 침묵하는 대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듯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어머니를 바닥으로 밀쳤습니다. 닥쳐요. 다 엄마 때문이잖아. 그놈의 벌, 그놈의 손주 타령만 안 했어도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날 망친 거라고. 두 모자는 처음으로 상처 입은 짐승처럼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냄새나고 비좁은 쪽방 안에서 그들은 더 이상 도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은 아직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쪽방에서 서로를 핥힌 그날 밤 이후 민준 씨와 박 여사는 집을 잃는 것보다 더 잔인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퀵서비스 기사에게 급히 빌려 방 보증금으로 낸 돈은 이미 바닥났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주림은 인간의 자존심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박 여사는 이제 슬리퍼를 끌고 쪽방촌의 허름한 식당들을 돌며 일자리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고 거만한 태도가 몸에 밴데다 일하면서 욕을 해대니 아무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한 국밥집에서 설거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일은 새벽 4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났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의 하루 두 끼 식사 제공, 자칭 과장 사모님에서 기름때 묻은 설거지 아줌마로 전락한 것입니다. 가짜 금반지를 끼던 손가락은 하루 종일 세제 물에 담가 퉁퉁 붓고 갈라졌습니다. 저를 저주하던 그 입은 이제 국밥집 사장님이 그릇 하나 깼다고 욕설을 퍼부어도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겪었던 것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나을 게 없었습니다. 도덕성 위반으로 해고당했다는 꼬리표 때문에 어떤 사무직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과장이었던 그는 이제 말단 사무직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건장한 남자들이 모여 일거리를 구하는 새벽 인력 시장으로 나가 짐꾼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그는 이제 밤새도록 무거운 짐 포대를 등에 짊어져야 했습니다. 펜을 잡던 손가락은 이제 굳은 살이 박이고 피가 맺혔고 푹신한 가죽 의자에 기대던 등은 밤마다 쑤시고 아팠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한 번은 민준 씨가 쌀포대를 나르다가 예전 회사 동료와 마주쳤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러 왔던 그 동료는 민준 씨를 보고 경악했고 민준 씨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쌀포대를 메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쌀포대가 그의 몸을 덮쳤습니다. 그는 시장의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극도의 수치심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설거지를 하고 남은 밥과 국을 가져왔고 민준 씨는 짐을 날라본 몇 푼 안 되는 돈을 술값으로 탕진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서로를 욕하고 탓했습니다. 박 여사는 민준 씨의 무능을, 민준 씨는 박 여사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그들은 허울뿐인 중산층 가정에서 진짜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육체노동으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사느라 바빴으니까요. 3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갓난아이가 옹알이하는 작은 천사로 변하기에 상처 입은 여자가 허물을 벗고 강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 후에 저는 옛날의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제 딸 민서는 이제 3살배기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 까만 눈을 닮았지만 제잘거리는 입과 활발한 성격은 외할아버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아이는 저의 작은 태양이었고 제가 계속 나아갈 이유였으며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집안의 모든 빈 공간을 채우고 제 마음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첫 1년은 온전히 아이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공부했습니다. 재무, 투자, 경영에 대해 공부했죠. 아빠는 제가 진정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시고 집안의 작은 사업체 하나를 제게 맡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은 의료장비 수입 전문 회사로 제가 전혀 몰랐던 분야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계 이름부터 복잡한 통관 절차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잠든 민서를 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해내야 한다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3년이 흘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는 이제 여성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아직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며 경제적으로 자립했습니다.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딸에게 무엇이든 사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고 최고의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남자에게도 기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끔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딸아, 이제 재혼도 생각해봐야지. 민서에게도 아빠가 필요하잖니.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민서에게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민서에게는 온전하지만 거짓된 가정보다 행복한 엄마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끔찍한 결혼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더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행복은 인연이 있다면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저와 민서는 아주 잘 살아갈 겁니다. 주말이면 저는 딸을 데리고 외갓집으로 갔습니다. 예전의 낡은 단층 집은 아빠가 예쁜 정원이 있는 빌라로 다시 지으셨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오직 꽃과 외손녀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십니다. 부모님의 행복한 미소를 보고 잔디밭에서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딸을 보며 저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저는 민서를 데리고 도심의 한 고급 키즈 카페에 갔습니다. 아이는 분홍색 공주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작은 새처럼 제잘거리며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야외 카페에 앉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고 평화로운 기분을 느껴본 것이 얼마 만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라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을 때 우연히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온 제 회사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망설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방금 저기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뭘 봤는데요? 비서가 키즈 카페 출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공공 쓰레기통이 있는 곳에요. 혹시 대표님 아는 분인 것 같아서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의 옅은 햇살 아래 늙고 젊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여자는 희끗희끗한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룩덜룩한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자루를 힘겹게 끌고 있었죠. 함께 있던 남자는 마르고 검었으며 얼굴은 헬쑥했고 찢어진 모자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캔과 플라스틱 병을 하나씩 주워 자루에 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많이 변했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했지만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박 여사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일에 열중하고 있었죠. 아마 이 일을 한 지 꽤 된 모양이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비싼 음료수 캔을 많이 버리는 이 고급 키즈 카페는 그들에게 금광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때 놀 만큼 놀아지친 민서가 제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목말라요. 아이는 제 테이블 위에 오렌지 주스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 나는 향기, 순수함의 향기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저는 다시 쓰레기통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가 땀을 닦으려고 고개를 들다가 우연히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한때 제 남편이었던 그 사람의 눈에서 당황, 수치심, 그리고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박 여사의 팔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피해 달아나는 쥐처럼 구석진 곳으로 재빨리 숨었습니다. 박 여사는 영문도 모른 채 아들에게 이끌려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길고 짧은 그들의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주차장 벽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통쾌하지도 동정심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마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영화의 슬로 모션 장면을 본 것 같았죠.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민서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저는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제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저와 딸에게 황금빛을 씌워주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끔찍하고 더러웠다 해도 그것은 이미 제 등 뒤에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남겨졌습니다. 인생은 본래 아주 공평합니다. 누구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단지 그 시기가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마음쉼터 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간애가 결핍된 도는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을 파멸시키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용서는 상처 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증오의 굴레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유독한 과거를 과감히 놓아버릴 때 비로소 평화롭고 진정한 행복이 가득한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강인함을 찾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영상 공유로 마음 쉼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평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